어제 노동계 소도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라시대인가 그럴 겁니다. 삼국시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소도에 들어가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노동계의 소도가 바로 민주노총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공권력이 진입해서 난립니다. 18년 만에 처음이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노총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도는 삼국시대가 아니었네요. 사만시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으로 죄인이 도망을 쳐도 잡아갈 수 없는 성역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철도 민영화 논란,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경찰 6천 명이 투입되고도 여야 청와대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일, 홍성걸, 정미용, 김경진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단판을 짓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도 민영화 이게 이제 경찰청장이 단독으로 했다. 그러니까 저기 철도 이번에 민주노총 사무실 들어간 거 단독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이성환 청장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성환 청장의 판단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못합니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전에 국정원장도 NLL 대화로 공개할 때 혼자 알아서 했다 그러시고, 네. 법무부 장관도 최동욱 감찰 요청할 때 청와대하고 상관 없이 나 혼자 알아서 했다 그러고, 경찰청장도 그냥 나 알아서 그냥 진압 들어도, 아니 도대체 대통령님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체계가 이 정부에는 돼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으면 보고하고 승낙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유정복 장관한테 보고했었고 장관이 청와대에 당연히 의논을 했기 보고를 했어요. 상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혼자 알아서 했다고. 근데 변호사님은 바로 전에도 내가 어디 방송국에서 본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바쁘셔요. 자, 우리 홍성걸 우선 이게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때문에 단독으로 꼭 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만 청와대가 한 거냐 이렇게 이제 계속 몰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한 거죠, 이성환 청장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합법적인 법의 집행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당연한 이 법의 집행의 말하자면 권리였고, 당연히 집행했었어야 된다. 더군다나 그냥 진입한 것도 아니고,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가서 체포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권력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저항을 한 것이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경찰력이 그렇다고 해서 물러난다. 그럼 그게 공권력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잘했다. 된다. 법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적합하고 적절한 것이었고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 오히려. 또 민주노총 사무실에 또 숨어 계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 라인이 딱 있습니다.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면요, 정말 아주 그냥 가차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잡아갑니다. 이분들이 인권이 없어요. 찜질방 같은데 숨어 있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큰데요. 찜질방이든 민주노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공권력의 저항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권력의 집행에 저항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거는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확실하게 가는 것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무차별적으로 정말 잔인하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선진국들은 다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존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국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이 되고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따라서 이 지금 이 철도 노조의 이러한 파업이 정말로 국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닭이 밥그릇 챙기기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느꼈을 때, 이때 천천히 했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만 가지고 국민 경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국가가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걸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서둘러서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만한 그러니까 다 정치적, 정책적 다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네.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청와대는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에 진입하는 거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 경제는 이것이 지금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를 지금 시행을 한 것이다. 교수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봤을 때 네. 잘했다. 저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늦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좀 바람직하기는. 네, 그런데 국민 경제 피해가 워낙 크니까 지금 한 30% 이상의 화물 열차가 지금 좀 정지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상한 총장이 좀 섣불렀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김태일 저는 정치적, 정책적 혹은 또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서둘렀다. 너무 서둘렀다. 서둘렀을 뿐만 아니라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국면은 대화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는 민영화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영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영화할 의사 없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양자의 신뢰를 구축해서 양자의 입장을 어떻게든 제도화하고 정식화하는. 문서화하면 되죠. 그렇죠.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상황에서 공권력이 개입을 함으로써 문제를 그르치고 오히려 이것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 정무적, 정책적, 법률적인 것 다 망라해서 네. 좀 판단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초강수를 두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될 텐데 저는 이런 점 생각해 봅니다. 경찰청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정부가 들어와서 노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외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로 또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또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정부가 노동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회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쭉 보여왔는데 역시 그러한 어떤 강경한 노선과 강경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역시 철도노조 파업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큰 우려를 가집니다. 단순한 어떤 법률적 다툼의 문제를 넘어서서 큰 어떤 염려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청와대나 이 정부가 정의구현 실현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정상화라고 하는 법치국가를 만들고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걸면서 그렇죠. 비정상화의 1년에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사회 갈등을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자세만으로 풀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아픔이 있는지는 이번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의 잔잔한 반향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면 강경 일변도 이런 입장과 자세가 과연 전국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원이 발부한 이 체포영장을 경찰이 가지고 민노총이든 찜질방이든 그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이 있는 곳에 자기 일을 수행한다는 거는 잘못된 일은 아니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수색을 저런 강압적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저게 그럼 법률적 다툼이 찜질방이었으면 좀 존재를 낫네요. 아무래도 민주노총 사무실을 이용한다면.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으신데 지금 이거 첫째는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너무 기다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요. 그때 2003년도 6월에 파업 들어가자마자 3시간도 안 돼가지고 공권력 다 투입해가지고 다 잡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기억이 안 나. 그때 철도 노조가 파업했을 때 3시간 만에 새벽 4시부터 더 빨랐네요 그때는. 전광 석화같이 다 하고 이거는 국민의 편익과 이 사회 질서를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파업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요. 이게 빠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 코레일의 최연애 사장 측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사업이 오래 가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경찰은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동자들이 불법 파업이 명백하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불법 파업입니다, 이거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주동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민노총에 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민노총에 갔을까? 민노총에 지난 이 18년 동안 한 번도 민노총을 수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전할 거라고 봤을 거고, 거기에 경향신문이라는 언론사가 있으니까 언론사가 있는데 함부로 들어오겠는가 해가지고 거기 가서 숨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태가 된 것은 공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노총이 이렇게 만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그 주동자, 그 코레일의 그 철도 노조 주동자들이 새벽에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민노총이 뒤늦게 발표했어요. 근데 9시 반에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를 에워싸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색을. 아침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그런데 그 9시 반 오기 전에 새벽에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발표를 뒤늦게 한 겁니다. 네. 그럼 빠져나갔으면 지금 여기 없다. 그럼 한두 명이 대표로 와서 다 훑어봐라.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갔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없는 거 확인하면 했는데 거기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는 것처럼 하니까 빠져나갔는데 왜 있는 것처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태가 커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발부받은 수색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막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은 불법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단이라는 가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죠, 명백히. 근데 이거를 다 아무리 공적인 합법적인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몸으로 해서 버텨서 못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긴 거다. 이러고 있는 자들이 민주사회 시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정말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민주를 팔고 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를 독재 정부로 판단하고 규정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파업 자체가 무슨 뭐 대화와 뭐 이걸 안 했다 얘기하는데 대화가 됩니까? 이거 아무리 법적인 규정과 모든 걸 해서 이거는 우리가 민영화 아니다. 할 생각이 없다. 장관이 나와서 얘기해, 대통령이 얘기해, 다 얘기해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대화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정부를 독재 정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재 정부에게 대화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또 뭡니까? 독재 정부 문제가 아니고요. 독재 정부를 민주적 그러니까 절차에 걸쳐서 지금 투표해서 앵커께서 뽑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불신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기에 거예요. 저항하고 항거한 그러니까 신기한 걸로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자기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면 틀림없이 밀고 들어올 것이다. 예상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끼를 던졌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 정명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요. 팩트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예, 팩트 한마디. 뭐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나 인터넷을 통해서 본 팩트는 이렇습니다. 9시쯤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 민노총 관계자, 그러니까 민노총 아마 전체 부위원장이었다는 것 같아요. 네. 부위원장한테 아마 당신네 이 사무실 안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 대상자들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부위원장이 이 사람들이 현재 없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을 수색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팩트가 맞다면 경찰은 사실은 민노총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수색하기 위해서는 사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갔어야 맞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영장은 20일 날 경찰이 법원에 신청을 했었는데 근데 압수수색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압수수색 영장은 아시지 않습니까? 물건을 막 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런 의도가 없는데 왜 압수수색 물건 압수가 아니고 사람의 존재를 찾는 것도 수색영장입니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것도 수색영장이고, 그러면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체포영장이 지금 철도노조 집행부 7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누군가 그 사람들의 주거지가 아닌 제3자의 주거지,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민주노총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다만 조금만 들어보시죠.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전제가 중요한데,
자, 그렇게 된다면 자기 어떤 이 체포 대상자의 집이 아닌 제3자의 집에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은 사실은 평온한 사람들의 주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법원에서 해석상 어떤 제한을 가지냐면 제3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객관적인 뭔가 어떤 증거 자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가지고 수색이 가능하다 들어가서. 두 번째, 최소한의 피해를 끼치게 아주 순수하게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를 끼치지 않는 이 절차적 전제 요건 하에서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을 하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사람 핸드폰 위치 추적기로 거기에 그렇죠. 장소에 있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새벽에 빠져나갔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상태에서 경찰이 지금 4,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밀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면 있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이 평온하고 온건하게 하라고 하는 이 제한까지 어긋가면서 지금 강제로 정명 밀어닥친 대표가 거예요. 얘기한 게 네. 틀리다는 팩트가 얘기네요. 하나가 그러면. 다른 게 없다고 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그러면?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셔야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과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면이 체포영장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요구를 했는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자 경찰이 그러면 자기네 사무실을 정식으로 수색하고 싶으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라. 자기네들 사무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뭘 찾는지 경찰 입장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집행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집행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아까 얘기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지금 영장을 강구하고 갖고 계신 있으면 게 얼마든지, 네. 경찰 측에서 이 영장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거기 사람이 거기 있는 게 확실하면 뭐 압수수색까지 필요하겠는가 그냥 가서 체포 오문안 되지 않겠냐 압수수색 영장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영장을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도 자, 법원에서 변호사님, 그러면 그 장소가 민주노총 사무실이 아니라 찜질방이었습니다. 음. 찜질방 주인이 그럼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라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법률 아, 찜질방 여기에 범인이 있는데 아니, 경찰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쨌든 찜질방 그냥 막 들어가죠. 아니 그 사실은. 범인의 주거지도 아니고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 범인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범인이 아. 싹 네. 찜질방에 체포영장을- 숨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이? 찜질방에 최소한 있다는 객관적인 명확한 물증을 가지고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을 때 네. 최소한의 어떤 가장 온건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자.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집행하는 방법 네. 절차적인 그럼 제한이라는 범인이 겁니다. 만약에 그럼 찜질방 숨어 들어가면 방법이 없네요. 압수수색 자, 영장을 형사- 요구하면 저기 찜질방 주인이. 형사소송법. 아니 정말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 자체를 어제 경찰이 했던 식으로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건하게 해라라는 것이 법과 판례의 네, 취지입니다. 온건하게 자, 하라. 형사소송법 그 온건- 216조 네. 1항에 보면은 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타인의 주거 등을 이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꼭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모든 할 수 것을- 있다는 거예요. 온건하게 그러니까 온건하게 그 네, 조항의 온건하게. 해석 전제가 네, 책이 온건하게. 나고 법원 판례가 그래서 나고 네. 온건하게 네. 하고 싶은데 아예 지금 들어가질 못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수백 명이 나와서 거기다 통진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와서 국가 공권력의 집행을 지금 방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없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없다. 아니, 확인이 없다. 어떻게 그 자리에 말만 없다. 해도 없잖아요. 그 말만 사람들이 했지 하는 어떻게 얘기가 어떻게 확인을 믿습니까? 해요? 공권 아니 그러면 실시간에 자, 핸드폰으로 잠깐만. 실시간으로 김 뭐 변호사, 기준을 잠깐만.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 잠깐만. 뭔가 객관적인 물증을 들이대서 객관적인 자, 물증이 체포 있으니까 대상자의 핸드폰 체포영장을 번호가 이 번호인데 받은 이 거고. 사람이 계속 이 안에서 기지국이 계속 뜨고 있다 이런 걸 들이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어제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하여간 변호사님, 참 이게 지금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누구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경찰이 지금은 이 국민의 발을 묶어놓고 말도 안 되는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 주모자들, 연일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 주모자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모자들 잡는 것도 법에 네? 정해진 절차를 이거를 따라서 잡아야죠. 법의 절차를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할 대법원이 때 정한 이 절차와 없으면 없는 거를 합리적인 확인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죠. 없는 거를 확인을 시켜야죠. 아니 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무조건 현장에 말- 출두해서 없다고 얘기를 아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도 안 믿는 분들이 아니 민주노총 옛날에 부위원장 이석기 말을 의원 저기 체포하러 갔을 때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갔을 때도 그때 힘으로 물리력으로 못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처벌 받아야죠. 어제 상황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수색을 해야 될 경우는 방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거기에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없다.
그리고 그 수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건물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치를 부숴 유리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건 지나친 것이다 하는 핸드폰 얘기입니다. 위치 추적기 거기가 있다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건 이제 잘못 알았던 것이 네, 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결과적으로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결국은 뭐 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을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주인이 여기 없으니까 오지 마, 저 수색 난 못 받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 피원행범이 있어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아니 안 그러니까 되지 어제 그 않습니까? 경찰이 했던 대로라면 알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상관없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어떤 한 대한민국 분이- 천만 가구를 다 네, 어떤 들이닥치면서 한 분이 뒤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새벽에 급히 나가면서 네. 핸드폰을 한 분이 놓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위치 추적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거를 함부로 허용을 하면 네. 체포영장 하나만 발부받으면 경찰이 대한민국 천만 가구를 다 뒤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 엄격한 제한 조건 하에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정이 상황에 있다. 대한 해석은 다툼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다르다고 하는 영장주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체포영장 집행의 한계 원칙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행동에 대한 해석은 이제 여러 분명한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것은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의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거죠.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금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물리력으로 공권력에 저항해서 거기에다가 통진당,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적법한 법의 집행을 지금 막은 겁니다. 국가 공권력. 체포영장은 적법했을지 모르나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체포영장 집행 네. 방법에 대해서는 적법성 논란이 법적에 그것은 상당히 법적에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네. 다투실 아니, 그러니까 일이고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구조는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저 민주노총이 정말 민주사회를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이렇게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요. 이 파업을 했을 때 이게 불법이라면 민주노총이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두 번째는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니까 수색은 못한다. 그러나 없는 건 확인시켜 주겠다. 이래서 가이드를 해서 대신 이렇게 때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휘저어 놓지 마라. 대표로 두세 사람이라도 와서 우리 그 민주노총 사무실을 와서 둘러봐라. 그러나 수색은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어떻게 무조건 있다고만 얘기하고 못 들어온다 얘기하고 가서 가져와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이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강제로 경찰이 밀고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미 소리 지르고 물러가라 그러고 막 와서 하고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과정에서 이러지 말라고 이제 밀면서 가정의 이제 시끄러워지는 이법성 겁니다. 불법성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차피 끝이 없을 것 같아요.